유튜브로 리추추님 아이디가 재밌네요. 저희 방송 다시 듣기 하시고 싶다. 팟캐스트 올라갑니다. 팟빵에 들어가시면 보통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는 것 같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거든요. 경제발전소로 검색하셔도 되고 제 이름 넣으셔도 되고 최신 순으로 필터해서 업로드 순 이렇게 하시면 오늘 방송부터 역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옆에 손님 오셨어요.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금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금리가 막 무섭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부가 그래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금리도 좀 낮춰준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안심 전환대출 상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이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가 예고가 됐는데요. 고금리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저금리 고정금리로 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위주로 구성된 우리 가계부채 구조를 좀 개선하고 고금리의 부담을 느끼시는 차주들의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상품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분이 한 77%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은행 대출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 이용하는 분들 비중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가 3월 기준인데 이후에 변화가 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요.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한 0.5%에서 1%포인트가 그냥 낮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고정금리가 비싸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리스크를 은행이 모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은행이 짊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차주들에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될 것이 조금 이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싸게 받아보자 이렇게 차주들께서 생각하셔갖고 이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각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그리고 은행들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금 조달 비용을 더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상품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금을 마련해갖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20조 원 규모로 이제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크게 상품은 두 가지로 아마 구성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일단은 소득 제한은 없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대출 한도는 한 5억 원 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있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 한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4억 원 이하,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일단은 이 대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돈으로 큰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이자를 좀 흡수해주면서 싸게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신청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상품의 구성을 알아봤고 신청 요건들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문턱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안심전환 대출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과 2019년에도 안심전환 대출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도 이제 주택가격 상한선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9억 원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2, 3년 동안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부는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나한테 혜택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이제 불만을 조금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안심전환대출 추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좀 낯설기도 할 텐데 이 부분 어디를 다시 점검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근데 국회에서도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이 뭐 당연히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네. 좋아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예산을 사용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또 조금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예산정책처가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고요.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정부도 일단은 우대형 위주로 조금 출시를 하고 차차 이제 예산 상황을 보면서 일반형도 같이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민이 많겠네요. 이게 딜레마가 우대형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의에 부합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적을 테고 맞습니다. 일반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중산층을 중심으로 혜택 보는 분들이 늘어나겠지만 이게 그래서 대의 명분에 맞느냐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정책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우대형부터 일단 다시 실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안심전환대출을 내가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대형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십니까? 예, 아까 금리가 어느 정도 측정될지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보다 한 0.3%포인트가량 금리를 낮게 측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4.1에서 한 4.4%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0.3%포인트가량 낮은 거니까 대략적으로 최저 한 3% 후반대로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네. 만약에 현재 은행에서 변동금리 한 5%가량으로 2억 원가량 지금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약 20만 원가량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년이면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면 보통은 이게 매진이 빨리 되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건 내가 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나눠주나요? 결국 그래서 이제 원칙이 중요한데요. 네. 정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조금 돕기 위해서 출시하는 만큼 집값이 낮은 순으로 배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의 집값이 다른 지방보다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지역별로.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이 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가 된 상품인데 오히려 이게 적극적으로 출시가 되면 시중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 얘기는 왜 나옵니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000억 원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 20조, 내년에 20조, 한 40조 원 규모를 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과연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어디서 나요, 그 돈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도 당장 이 40조 원에 이르는 큰 돈이 없으니 예. 어딘가에서 꿔와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한꺼번에 채권 물량을 채권 시장에 쏟아내게 되면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은 이제 가격과 금리가 역액관계에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금리는 상당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까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안심전환대출을 출시를 네. 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MBS 이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채권 시장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요거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큰 주머니가 필요해요. 40조 원 정도 주머니를 만들 건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공사도 돈을 어딘가에서 꿔와야 한다. 예산으로 배정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공사채가 대량으로 채권 시장에 풀릴 거고
이게 시장 전체 금리를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금리를 부추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대출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네. 새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상승해서 오히려 더 큰 대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이 큰데요. 대책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 MBS, 그러니까 채권을 바로 시장에 푸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해서 이제 금리 상승하는 것을 조금 막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내 채권 시장 영향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정부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은행들한테 중간에서 완충 장치를 좀 해. 이 뚝 역할을 좀 부탁해라고 하면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불만이 좀 있을 거고요. 사실 굉장히 불만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을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 팔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 그러면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2015년, 2019년에도 이 상품 출시됐을 당시에 은행들이 실적이 약간 나빠지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는 금융권에 대해서 그래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 이게 흡수가 되면 좋은데 해외 시장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채권 시장이 다 난리인데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쨌든 발행하는 상당히 그래도 금리가 높은 수준의 어쨌든 채권이기 때문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나라가 보증하니까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국내 채권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손으로 지원하고 왼손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새겨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